김정은을 인권 제재 명단에 적시했던 미국이 2차 북한 인권 제재 대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건강 악화로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해법을 고민해보고 그 밖에 북한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의 전현준 원장,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건강 악화로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북한이 임 목사의 가족들에게도 알렸다고 하는데 정말 상태가 위중한 건지 아니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걸까요? 위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 2월, 4월 두 차례에 걸쳐서 캐나다 외교관들이 주한 캐나다 대사라든가 했던 그 캐나다 외교관들이 두 번이나 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도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건강이 악화가 돼서 실질적으로 안 좋은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자신들 입장에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알려준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인권을 존중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또 과시할 필요도 있는 거죠. 둘째로는 이제 정치적 의도도 있죠. 그러니까 캐나다 총리가 서한을 보내든지 좀 석방을 해달라. 또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잘못했다. 그렇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석방을 해달라 하는 그런 이제 서한이 온다든가 또는 캐나다의 고위층이 직접 가서 뭔가 하여튼 대가를 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그 자기들에게 사과를 하고 석방을 시켜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임현수 목사가 유튜브를 다 뒤졌어요. 북한이 임현수 목사의 활동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억류를 하고 자기 존엄, 김정은 정권이 얼마 가지 못한다, 곧 붕괴된다고 하는 그 설교 내용을 트집 잡아서 억류를 했고 재판에 회부를 해서 이제 종신형에 처했는데요. 어떻든 간에 내줄 수 없는 상황인데 잘못을 뉘우치면 석방해주겠다. 그런 정치적 의도도 있고 미국의 사례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가. 죄송합니다. 네네, 그렇군요. 자, 임현수 목사가 지금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황인데요. 그 임현수 목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국민도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북한에 억류 중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몇몇 선교사들인데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임현수 목사와 똑같이 우리 김국기 씨, 최충길 씨, 김정욱 씨 이 세 분이 이제 노동교화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것은 이제 사형 바로 밑에 그냥 기간 없이 우리 이제 말하자면 무기징역과 똑같은 거지만 북한은 이 형 자체가 다 노동교화형입니다. 노동을 해야 됩니다. 또 중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현수 목사님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건강이 악화됐다. 아마 감옥에만 가만히 있으면 뭐 크게 건강이 악화될 일이 없는데 물론 뭐 콩밥 먹고 이게 식사 영양 부족은 걸릴지 모르지만 크게 몸이 아플 일이 없는데 이분이 목사님이다 보니까 이제 별로 육체노동을 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이제 육체노동을 하니까 당연히 아마 중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많고 이제 그 김국기 씨나 최충길 씨나 또 김정욱 선교사는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가 의도적으로 평양에 유인해가지고 유인해서 평양에서 체포했고 이 나머지 두 분은 또 국경에서 체포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아까 전 교수님 말씀대로 이 캐나다한테는 뭔가 돈이라든지 그걸 이제 좀 노리고 딜을 하자고 자꾸 유혹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세 분은 우리 국민 세 분은 아마 뭐 중병에 걸려도 북한이 과연 알릴 건지 우리한테 왜냐하면 알린다고 해서 이 사람을 석방해 줄 것 같지 않단 말이죠. 북한이 이 사람들에게 특대형 그 반국가 범죄니 뭐 해가지고 이 누명을 씌웠기 때문에 아마 이 세 분이 만약에 아프다든지 하면은 거기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이 억류된 이들을 의도적으로 평양이나 국경에 유인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의도적인 납치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뭐 이게 국정원의 뭐 간첩이다 뭐이다 하면서
그 김정욱 선교사 같은 경우 이제 주로 단동을 무대로 활동한 분이고 거기서 뭐 우리 정부나 어떻게 협력했는지 제가 알 길이 없지만 그냥 선교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순수하게. 근데 북한의 이제 국가안전보위부가 자꾸 유혹을 한 겁니다. 평양에 한번 가자. 아까 이분은 또 새로우니까 평양에 무슨 선교 약속도 약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평양에 들어갔는데 그때 딱 갔을 때 그냥 올가미를 씌워서 수갑을 채우다 보니까 그냥 꼼짝 못하고 잡혔고 그 두 분 역시 국경 일대에서 약간의 그 선교 활동 이런 걸 하면서 북한의 유인에 이제 걸려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걔들은 잡아다 놓고는 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뭐 국가정보원이 시켜서 뭐 정보 활동을 했다는 둥, 거기서 뒤에서가 죽인다는데 그런 말 안 할 사람이 없죠. 그렇군요. 캐나다 정부도 그동안 임 목사의 어떤 석방을 위해서 북과 협상을 했지만 성과가 없었고 우리 정부도 즉각 석방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남북 관계가 경색될 대로 경색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의치가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예, 그 전에 앞서서 사실 저희들도 북한 다닐 때 네. 일단은 의심을 합니다. 뭐 국정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않느냐. 혹시 왜 이렇게 해서 다 뒷조사를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필요에 따라서 국정원하고 엮는 거죠. 하여튼 어떤 필요에 따라서 네.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안 박사님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한국인들이 거의 역류가 되고 있고 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국민이 어디에 억류돼 있다든가 그러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석방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클린턴 전 대통령도 갔었고 네. 카터 전 대통령, 뭐 킹 그 인권대사, 클래퍼 심지어는 국가정보국장도 가서 미국인들을 석방시켜 왔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떻든 간에 북미 간에는 대화가 되고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을 갖다가 주적으로 생각을 하고 죽일 듯이 얘기를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를 또 취하거든요. 저희들이 평양 갔을 때는 미국 국적 한국인들, 미국 국적자들은 다 미국과 통화합니다. 가족들하고 안부 전하고. 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면서 왜 우리는 서울과 통화하지 못하도록 하냐. 그러니까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뭐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하는데 우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으로 대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설사 우리가 조금 저자설에 나온다 그래도 그렇게 석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우리 대통령이 사과 편지를 낸다든가 뭐 이렇게 잘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달라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난감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적대 관계는 지속되더라도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내야 된다. 미국처럼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물론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국민이 어디선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석방 노력을 해야 된다. 북미 간에 물론 미국이 가서 카터 전 대통령이나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가서 사과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꿀립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을 살리는데 우리도 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당연히 우리 국민을 살리기 예.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억류 국민을 위한 협상이 좀 쉽지는 않다. 물론 뭐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네. 인도주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도 그렇고 네. 그래서 좀 분리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이 2차 북한 인권 제재 명단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김정은을 처음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인물들이 대상에 오를까요? 글쎄 지금 뭐 김정은은 그 제재 명단에 당연히 들어가 있고 또 국제형사재판소인 ICC에 제소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번에 아마 명단에 넣는다면은 북한의 그 정치범 수용소를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원홍 대장 또 김정은이 여동생 김여정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당연히 들어가야죠 이 사람들이 뭐 장성택을 초용한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조현준 뭐 그다음에 인민무력부 보위국장인 조경철 대장
이런 뭔가 인권 침해의 앞장선 돌격대장들은 김정은에 이어서 줄줄이 굴비처럼 엮어서 다 들어가야 그게 마땅한 겁니다. 왜냐하면 뭐 김여정만 보더라도 무슨 그 자기 할아버지 뻘 되는 김기남이나 무슨 이재일 전 지금 현 제1부부장이나 또 최희 현 제1부부장 이런 노동당 고위 간부들을 이제 막 혁명화를 보내서 협동농장에서 일하게 하는데 그건 뭐 우리가 보통 기준으로 생각하면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않지만 문제는 보통 인민들에 대해서 얼마나 인권 침해를 하고 있는가. 관리소나 수용소나 혹은 또 국경을 탈출하다가 체포된 탈북 여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권 침해를 하느냐. 그 모든 책임의 배후에는 바로 김정은이 제일 중점에 있지만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노동당 조직지도부부장 조현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 명단에 넣어서 국제사회에 공개하고 그래서 망신을 주고 자극을 하고 뭐 북한이라는 게 사실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인권법을 지금 통과시켜서 인권재단을 준비하고 있지만 압박이 최고의 수단입니다. 압박. 그걸 뭐 가서 우리가 김정은이 목을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까? 채찍을 댈 수가 있습니까? 자꾸 여론화시켜서 그래야 김정은도 이게 국제적인 여론이 두렵고 무서워서 뭔가 좀 자제하고 수용소도 될수록 사람을 안 끌어가고 하는 것이지 이걸 압박하지 않는다면 김정은 하나만 상징적으로 내놓고 나머지 간부들을 다 내버려두면 이 사람들은 뒤에 숨어서 그런 못된 짓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인권 문제는 북한의 아킬레스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압박은 국제사회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북한의 실상을 폭로한 영화 태양 아래 우리나라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었는데 이게 러시아 상영이 금지됐다고 하거든요. 러시아도 중국처럼 어떤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북한을 감쌀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이나 물론 러시아는 이제 공산국가는 아니죠. 민주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강력한 푸틴 체제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산당물이 완전히 빠지지 않은 그런 국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권 의식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정말 한 2, 3년 간격으로 유명한 그 야당 정치인들이 총에 맞아 죽거나 이상한 방법으로 죽거든요. 그래서 푸틴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뭐 그런 정도니까 일반 인민들이나 주민들의 인권 상황은 열악하기가 이럴 때 없지 않겠습니까? 중국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러시아 이제 당국에서 물론 그 북한이 강력하게 항의를 한 것 같아요. 북한 외무성이 서한을 보내서 그건 상영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왜 들어주느냐는 거죠. 러시아는. 그만큼 자기들도 인권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이제 국가, 이제 극장 국가죠. 라든가 거대한 세트장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연출이라든가요. 그래서 사전 이런 이제 그 어떤 시나리오가 굉장히 강한 국가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방문할 때 보면은 그런 연출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외부적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멋있게 아주 굉장히 그 밝고 그런 또 가식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태양 아래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이 그 러시아 감독이 몰래 화장실에서 그걸 칩을 바깥 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밖으로 이제 나왔는데 그게 북한의 실상이죠.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이건 치부가 되는 거고 웃음거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강하게 반대를 한 것 같은데 어떻든 러시아가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 자체가 러시아도 아직도 인권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어떤 면에서는 북한처럼 자기 자신들을 숨기고 있는 그런 국가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북한의 도발 관련한 얘기를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20일에 무수단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발사 차량까지 불에 탔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무수단 발사를 닷새 만에 또다시 했지만 두 번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요. 네. 무수단 결함도 문제지만 어떤 김정은의 조급증도 이런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김정은이 뭔가 자꾸 조급스럽게 요구하니까 또 밑에 사람들은 과잉 충성으로 그냥 뭔가 그 과학적인 실험이 다 완성되지 않은 걸 무리하게 했다는 거죠. 이제 지적하신 대로 그 이동 발사대가 거기서 발사될 때 이게 아마 연료가 폭발하면서
차량이 불탔다는 것은 사상자도 여러 명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수단이라는 게 북한이 3, 4천 킬로로서 뭔가 괌이나 오키나와를 공격해서 B2, B52, B1B를 잿더미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를 먹겠다는 거니까 김정은에게는 이게 비장의 카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뭐 열흘 남았습니다만 미국에 또 대선이 있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는데 뭔가 김정은이 그 전에 이게 무수단을 좀 완성하겠다, 완벽하게.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8번 쏴서 한 번 딱 성공했고 전진 배치한 건 내년이면 벌써 10년입니다. 이게 다 기재 배치한 2007년에 배치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공을 못하는 거 보면 북한이 역시 과학기술, 현대과학에서는 한참 후진 국가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또 조만간 조급하다 보니까 김정은이 자꾸 압박할 거 아닙니까? 그럼 밑에 사람들은 이걸 빨리 해서 충성의 보고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또 실험을 할 텐데 이게 이동 차량으로서 하기 때문에 무슨 저쪽 숙천이나 또 희천이나 이런 데서 빙빙 돌면서 하는데 어떤 때는 뭐 고속도로에서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자관 어쨌든 이 무수단 하나만 보면은 북한이 상당히 아직 후진국이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그 ICBM이나 다른 거 SLBM도 다 똑같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아마 이 어중간한 중간 단계인 이 무수단이 북한이 아마 이 숙제가 안 풀려서 지금 무진 그 고통과 그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북한이 무수단 8번 발사해서 7번을 실패했는데 아무래도 성공할 때까지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